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다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빚을 갚아달라며 매일같이 눈물바람이시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을 박살내버린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는 한없이 성실해 보였던 남편. 알고 보니 그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시댁 식구들의 기막힌 사기극과 제 통쾌한 반격. 시작 전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반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꽤나 달콤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치열하게 공부해서 외국계 제약회사에 입사한 이후 저는 남들보다 2배, 3배로 뛰며 일만 했거든요. 그렇게 20대와 30대 초반을 갈아 넣어 제 이름으로 된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성취를 이룬 후 만난 지훈 씨는 제게 완벽한 안식처 같았죠. 비록 저보다 연봉은 한참 적었지만 늘 다정했고 제 성취를 깎아내리지 않고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돈이야 저 혼자 벌어도 충분하니 이 사람의 착한 심성 하나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것은 유난히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 남편이 좋아하는 전골 요리를 끓여놓고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평화로운 신혼집의 공기를 깬 건 신경질적으로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였죠.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부술 듯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평소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만날 때면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하는 분이었습니다. 명품 스카프는 기본이고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에 한껏 세팅된 머리를 유지하셨죠. 그런데 그날은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낡고 구겨진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 황급히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린 사람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죠.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당장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복도가 떠나가라 우시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억지로 어머님을 부축해 거실 소파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드려도 손을 덜덜 떨며 눈물만 쏟아내시던 그때 도어락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우는 어머니를 보고는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자가 제 집 거실 한가운데서 세상을 잃은 것처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슨 큰 사고라도 난 줄 알았으니까요. 겨우 진정한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생전 시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고스란히 떠안은 빚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무서운 사채였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 시어머니 혼자 식당일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이자만 겨우 갚으며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급기야 험악한 사람들까지 집으로 찾아와 당장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빼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며느리 직장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협박에 너무 무서워서 저를 찾아왔다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붉어진 눈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평생 아버지 빚 갚느라 고생만 하신 분이야. 자기 연봉도 높고 통장에 여유 자금도 있는 거 아는데 거기서 딱 5천만 원만 먼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내 월급 통장 자기한테 다 줄게.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갚을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라. 그 순간 거실을 채우던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5천만 원. 남편의 입에서 그 액수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정에 휩쓸리는 타입이 아닙니다. 남편이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머리로 상황을 짚어보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사채업자가 찾아왔다는 건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불과 한 달 전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제주도 골프 여행을 다녀오셨죠. 그때 제게 자랑하듯 보여주셨던 사진 속에는 400만 원이 훌쩍 넘는 신상 명품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겨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사람의 씀씀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태도도 수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험악한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인데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통장의 여유 자금을 정확히 꼬집어 요구하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엉엉 울고 있던 시어머니가 손수건 너머로 저를 향해 힐끗 보내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속여 돈을 빼내기 위해 완벽한 연극 무대를 세팅해 놓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불안해진 남편이 대답을 재촉하자 저는 잡혀있던 남편의 손을 천천히 뿌리치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훈 씨, 아버님 빚이 사채라는 것도 놀랍지만 10년 동안 이자만 갚으셨다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불법 추심이라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죠. 그리고 5천만 원, 그거 내가 피토하듯 모은 내 돈이에요. 정 빚 갚는 게 급하시면 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전세 빼서 갚으세요. 가족끼리 돈 거래는 절대 안 하는 게 제 철칙이니까 내 돈에는 단 1원도 손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선을 긋자 그 순간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리가 풀려 바닥을 기어다니던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얼굴엔 불쌍한 기색이라고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하,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시집을 왔으면 네 돈이 시댁돈이지. 어디서 시어미가 죽어간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독한 년.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고함을 지르시더니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바닥인 여자라며 원망스럽게 노려보더니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죠.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물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아니요. 저들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 눈물 쇼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한 저는 이 기막힌 연극의 대본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부술듯 닫고 나가버린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살얼음판 같은 팽팽한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라며 먼저 말을 걸지도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아침이면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출근해버렸고 퇴근 후에는 안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평생 고생만 하신 불쌍한 어머니를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원흉이 바로 저인 것처럼 행동했죠. 보통의 아내들이라면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이렇게까지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일 겁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거나
어떻게든 대출을 받든 적금을 깨든 시어머니의 사채빚을 갚을 방도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한 발 물러섰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20대부터 치열하게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세상의 풍파를 겪어오며 단련된 저의 직감은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이들의 어설픈 눈물과 분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숨막히는 냉전이 일주일쯤 이어지자 남편의 행동이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실에 있으면 꼴도 보기 싫다는 듯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 슬그머니 밖으로 겉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며칠은 엄마 일이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치겠다. 친구들이랑 술이나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 먼저 자라. 라며 마치 자신의 방황이 제 매정함 때문인 양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 외출의 빈도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주말까지 회사에 급한 비상근무나 지인의 상을 핑계대며 밖으로 나도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귀가 시간 역시 점점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12시를 넘기는 건 기본이었고 나중에는 새벽 2시, 3시가 훌쩍 넘어서야 도둑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잠든 줄 알고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남편의 겉옷에서는 늘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흔히 묻혀오는 평범한 삼겹살 냄새나 소주 냄새가 아니었어요.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좁은 지하 공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밤새 뿜어낸 듯한 찌든 담배 냄새. 그리고 그 냄새를 억지로 덮기 위해 뿌려놓은 듯한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기괴하게 섞여져 있었죠. 더 수상하고 소름 끼치는 것은 술을 마시고 왔다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면 몸을 가누지 못해야 정상인데 남편은 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핏발이 서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베란다 구석에서 창문을 닫은 채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게 된 것은 남편이 새벽녘에 들어와 화장실로 씻으러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허물처럼 벗어둔 남편의 두꺼운 겨울 점퍼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안주머니에 있던 종이 뭉치들이 툭 하고 바닥에 흩어졌어요.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근처 편의점과 은행의 24시간 ATM기에서 뽑은 현금 인출 명세서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명세서들에 찍힌 시간과 금액은 평범한 직장인의 씀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밤 11시 45분에 200만 원, 새벽 1시 20분에 150만 원, 그리고 새벽 3시 10분에 또다시 200만 원.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에서 하루밤새 수백만 원의 현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었습니다. 아휴, 불쌍한 우리 엄마.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내가 불효자지. 낮에는 제 들으라는 듯 억지 한숨을 푹푹 쉬며 어머님의 사채빚을 갚아야 한다고 제게 5천만 원을 요구하며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밤이 되면 밖으로 미친 듯이 나돌며 수백만 원의 현금을 계속해서 기계에서 뽑아내고 있다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 어긋난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등골에 오싹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시궁창 같은 구렁텅이에 남편이 완벽하게 빠져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 밑빠진 독을 메우기 위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합심해 제 통장을 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에 대한 사랑의 배신감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남은 것은 오직
내가 20대 청춘을 다 바쳐 이룩한 내 소중한 재산과 앞으로 내 인생을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로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방어하고 지켜낼 것인가 하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뿐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명세서를 들이밀며 남편을 추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죠. 남편은 10중 8구 네가 돈을 안 빌려줘서 술김에 썼다. 혹은 엄마 사채이자 막으려고 급하게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거다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것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울 것이 뻔했습니다. 저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허용하지 않을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하고 치명적인 법적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밤새 인터넷을 뒤져 미리 수소문해둔 시내 구석의 사설 탐정, 흔히 말하는 흥신소 사무실을 찾아갔죠. 낡은 상가 건물 3층.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매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미리 정리해둔 남편의 사진, 차량 번호, 직장 주소, 그리고 간밤에 발견했던 ATM 현금 인출 명세서들의 위치와 시간대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던 소장은 현금 인출 명세서를 훑어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사모님처럼 감정 동요 없이 야무지게 증거 모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면 10중 8구 남편분들이 아주 감당 못할 대형 사고를 치고 계신 겁니다. 현금 인출 패턴이나 심야 기각 시간, 그리고 옷에 배어왔다는 그 특유의 밀폐된 냄새를 들어보니 이건 여자가 생긴 게 절대 아니고요. 도박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소장 입에서 도박이라는 두 글자가 묵직하게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누군가 등 뒤에서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듯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도박. 뉴스에서나 보던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그 단어가 제 남편의 이름과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애써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청구가 되어도 좋습니다. 2배를 부르셔도 다 드릴 테니 대신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조사해 주세요. 남편이 매일 밤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그 많은 연금을 어떻게 탕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울며불며 말했던 그놈의 시아버지 사채빚의 실체가 무엇인지, 머리카락 한 올,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파헤쳐서 제 앞에 가져다 주세요. 두둑한 착수금이 든 봉투를 소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중력이 사라진 듯 허공을 걷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만큼은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고 투명하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조사를 의뢰한 후의 일주일은 제 30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놓은 이 기막힌 연극판 위에서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 완벽하고 철저한 연기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밤새 도박판을 전전하다 새벽녘에 쓰레기 같은 냄새를 풍기며 기어들어온 남편을 위해 저는 아침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북엇국을 끓이고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려주었죠.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어머니 빚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도 못 자는 모양이지?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 제가 다정한 목소리로 슬쩍 미끼를 던지면 남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무거운 짐을 진 가장의 얼굴을 꾸며내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곧 제 마음이 약해져서 지갑이 열릴 것이라 단단하게 착각하는 그 얄팍하고 역겨운 미소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꼭 쥐어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을 참아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소장으로부터 모든 조사가 끝났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확보했으니 만나자는 연락이 온 거예요. 퇴근 후 인적이 드문 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만난 소장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두께가 손가락 2마디는 좋게 되어 보이는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내밀어 놓았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하나하나 꺼내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공공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선에서 확인해온 시아버지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초자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친구 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가 쓴 파렴치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속 시아버지는 생전에 보증은커녕 은행빚 단 1원도 없이 평생을 아주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근속하다 정년퇴직하신 훌륭한 분이었죠. 그동안 모은 퇴직금으로 작은 번화가의 상가 하나를 분양받아 시어머니가 노후를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아내 명의로 남겨두기까지 하셨더군요. 사채업자에게 쫓겨 당장 내일 보증금을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시어머니의 눈물쇼는 첫마디부터 끝마디까지 완벽하게 거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남겨준 그 상가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넉넉한 월세로 평일에는 친구분들과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주말에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그 누구보다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기자 이번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선명한 사진 수십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평소 출근할 때 입던 깔끔한 양복 차림이 아니었어요. 며칠은 빨지도 않은 듯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추리닝 차림에 캡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간판도 없는 어느 낡고 허름한 공장단지 건물 지하로 은밀하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하 입구에는 문신을 길게 드러낸 험악한 체격의 남자들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주변망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의 옆에는 아주 낯익은 얼굴, 바로 명절에나 한두 번 보았던 남편의 친형, 시숙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쌍으로 도박장 출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 남편분과 아주버님은 지금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아주 질이 나쁜 사설 불법 도박장에 완전히 영혼까지 저장 잡혀 계십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로 수천만 원을 날리시더니 결국 빚을 빚으로 갚다가 이젠 직접 하우스까지 출입하며 늪에 빠지셨더군요. 저희가 뒷조사로 대략 확인한 두 사람의 도박빚만 합쳐서 벌써 1억 5천이 훌쩍 넘습니다. 사채빚에 쫓기고 있는 건 불쌍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도박에 미친 저 두 아들놈들이었죠. 도박빚 갚느라 남편분 월급은 진작에 다 압류 상태나 마찬가지고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제2, 제3금융권 대출까지 목 끝까지 꽉꽉 차 있는 상태이던데요. 소장의 차분하고 건조한 설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건네진 작은 USB 하나는 이 막장 드라마의 완벽한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으슥한 골목에서 두 아들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소장의 정보원을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노트북에 USB를 꽂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이어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유, 내가 진짜 그 독한 년 눈물 콧물 다 쏙 빼놓고 연기를 했는데도 돈 5천을 당장 안 내놓는 거 있지? 너희들은 어쩌자고 도박에 손을 대서 깡패 새끼들이 내 상가 앞에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시끄러워지면 어떡할 거야? 시어머니가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이번에는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징징거리며 대답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 엄마. 걔 통장에 현금 빵빵하게 도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지영이가 지금 튕기는 거지. 내가 며칠 밥 안 먹고 각방 쓰면서 시위하면 결국 쥐가 어쩌겠어.
5천만 원 뜯어내면 일단 형 사채빚 3천 급한 거 막아주고 남은 2천으로 우리 이번 주말에 하우스 가서 딱 한 판만 더 하자. 이번엔 진짜 제대로 삘 왔다니까. 엄마 상가 담보로 2천만 원만 대출 좀 더 뽑아주면 안 돼? 그 끔찍하고 역겨운 음성 파일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다 못해 수만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며 다정하게 안아주던 남편의 그 따뜻했던 두 팔은 결국 제 피 같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쳐놓은 더러운 덫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도박빚을 갚아주고 심지어 다시 도박을 하러 가겠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의 통장을 털어내기 위해 그 소름 돋는 눈물 연기를 펼쳤던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의 끝이었죠. 서류 봉투와 USB를 단단히 챙겨들고 카페를 나가는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조만간 매정한 아내라는 죄책감에 못 이겨 적금을 깨서 자신에게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바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겠죠. 저는 차에 시동을 걸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옴짝달싹 못하게 완벽하게 끊어놓을 반격의 무대를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 소장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탄 저는 시동을 켜지 못한 채 어두운 주차장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시커먼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차를 몰고 집으로 쳐들어가 그 끔찍한 인간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이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기만할 수 있냐며 짐승처럼 악을 쓰고 싶었어요. 내 피땀 어린 돈을 뜯어내 자기 형제들의 도박빚을 갚고 다시 그 소굴로 기어들어가려 했다는 사실은 제가 지난 세월 남편에게 쏟았던 사랑과 신뢰를 송두리째 난도질하는 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솟구치는 감정을 눌렀습니다. 고작 뺨 한 대, 악에 바친 욕설 몇 마디로 이 모든 사태를 끝내기엔 제가 받은 배신감의 크기가 너무나도 거대했어요. 감정에 치우쳐 섣불리 집으로 들어가 분노를 터뜨린다면 그 교활한 인간들은 제가 알아낸 진실을 부정하며 서둘러 불법적인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시어머니와 말을 맞춰 저를 또 다른 거짓말의 수렁으로 빠뜨릴 기회를 얻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에게 일말의 방어의 틈조차 주어서는 안 되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끝은 놀랍도록 차분해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남편은 여전히 안방 침대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널브러져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났음에도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제 들으라는 듯 보란듯이 억지 한숨을 내쉬며 어휴,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떡해 하고 역겨운 혼잣말을 중얼거리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뒤통수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헛구역질이 솟구쳤지만 저는 애써 완벽한 현모양처의 가면을 쓴 채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등 뒤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기색을 담아 미끼를 던졌어요. 여보, 안 자고 있었어? 내가 어제부터 곰곰이 밤새워 생각해봤는데 내가 아무리 내 돈 지키겠다고 철벽을 쳐도 그렇지. 우리 가족인데 너무 매정하게 굴었던 것 같아.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셨다는데 내가 너무 심했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퀭하게 죽어있던 남편의 두 눈에 미친 듯한 생기와 광기가 번뜩이며 돌아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써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진짜? 지영아, 너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거야? 진짜 돈 해줄 수 있어? 응. 내일 낮에 내 이름으로 묶여있는 5천만 원짜리 정기 예금 만기되는 거 있거든. 그거 당장 깨서 내일 오후에 어머님 통장으로 바로 싸드릴게.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숨이 막힐 정도로 와락 껴안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평생 너한테 충성할게. 네가 우리 엄마 살린 거야. 넌 진짜 내 평생의 은인이야. 저를 꽉 껴안은 남편의 가슴팍에서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평범한 아내들이라면 효자의 안도감이라 착각했겠지만 저는 그 심장박동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당장 내일 도박판에 쏟아부어 인생 역전을 노려볼 5천만 원이라는 판돈을 공짜로 구했다는 도박꾼 투규의 환희였죠.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그가 볼 수 없는 등 뒤로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실컷 기뻐해줘. 그게 네 인생에서 맛보는 마지막 환희일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얼굴에서 미소를 싹 지우고 곧바로 회사에 연차를 낸 뒤 본격적인 사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오염된 집안에서 저의 흔적과 소중한 자산들을 완벽하게 지어내는 것이었어요. 안방과 서재를 오가며 제가 쓰던 노트북과 외장하드, 예물로 받았던 귀금속들,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결혼 전부터 소중히 간직했던 중요한 개인 서류들까지 모조리 캐리어에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그 짐들을 모조리 제 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안전하게 실어 대피시켰죠. 오늘 밤 진실이 폭로되면 발악하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제 물건들을 훼손할 것이 뻔했기에 미리 철저하게 바리게이트를 친 것입니다. 오전 11시쯤이 되자 귀신같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통화 녹음 버튼을 확실하게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며칠 전 악을 쓰던 그 표독스러운 노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가증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영이. 지훈이한테 아침에 얘기 다 들었다. 그래, 며느리도 자식인데 네가 시어미가 깡패들한테 당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죽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지. 이 은혜는 죽어서도 아니지마. 돈은 이따 오후에 확실히 들어오는 거니? 네, 어머님. 이따 3시쯤 은행 가서 예금 해지하고 바로 처리할 거예요. 5천만 원 들어오면 당장 그 깡패놈들 만나서 원금 갚고 이자 끊어달라고 딱 잡아뗄 거다. 우리 지영이가 최고다. 통화를 마친 저는 소리내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사채업자 깡패들에게 원금을 갚는 데 쓰겠다는 시어머니의 저 명확한 거짓 발언. 이로써 사기 미수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음성 증거가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오후 2시 50분, 저는 집 앞 단골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고 시어머니의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저는 이체 금액란에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숫자 5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붙을 동그라미의 개수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어요. 5천만 원이 아닌 정확히 5만 원. 그리고 입금자명 메모란에 제 이름 대신 8글자를 아주 또렷하게 타이핑했죠. 도박빚 치료비용. 이체 버튼을 누르고 보안카드를 인증하는 찰나의 순간 뱃속에서부터 짜릿한 쾌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알림창을 확인한 뒤 남편에게 아주 다정하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은행 업무 잘 끝냈어. 방금 어머님 통장으로 돈 보냈으니까 어머님한테 확인해 보시라고 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며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5통, 10통, 금세 20통을 넘어가는 것을 커피를 홀짝이며 여유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야, 너 장난해? 5만 원이 뭐야? 숫자 잘못 누른 거지? 너 내 뒷조사했냐? 사람 붙였어? 당장 전화 받아. 우리 엄마 지금 놀라서 숨 넘어가기 직전이야. 저는 커피를 반쯤 비운 뒤 아주 느릿하고 여유롭게 답장을 타이핑했어요. 지훈아, 도박빚이 1억 5천이 넘게 쌓여 있던데 그깟 5천만 원 뜯어내서 어떻게 다 갚으려고? 이혼 소장은 내일 바로 접수할 테니까 위자료랑 재산분할 방어할 준비나 단단히 해둬. 오늘 밤엔 너네 형제 둘 다 운이 아주 지지리도 없을 거니까 몸 조심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폰의 전원을 미련 없이 꺼버렸습니다. 자신이 꾸민 눈물 사기극이 들통난 것도 모자라 불법 도박과 억대의 사채비까지 아내에게 낱낱이 까발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남편은 아마 회사 복도에서 미쳐 날뛰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철저한 시간 싸움이자 심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졌어요. 흥신소 소장님의 실시간 미행 보고에 따르면 남편의 행동은 완벽하게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회사를 무단조퇴하고 뛰쳐나왔고 곧장 시숙을 만나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어디론가 향했다고 했죠.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며칠 전 사진에서 보았던 시외곽의 낡은 공장 단지. 그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박꾼들의 심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명줄이라 믿었던 5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으니 완벽하게 눈이 뒤집힌 거예요. 마지막 남은 푼돈이라도 끌어모아 한탕에 걸어보려는 필사적인 발악이었죠. 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편 스스로 자신이 묻힐 덫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저녁 8시, 저는 흥신소 소장님과 만나 소장님의 SUV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도박장이 위치한 상가 건물 건너편 짙은 어둠이 깔린 골목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 숨죽여 잠복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아주 크게 한번 하고 주저없이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땡땡동 외곽에 있는 폐상가 건물 지하던데요. 지금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사설 도박판이 크게 열렸더라고요. 동네 조폭들도 얽혀있고 지금 안에서 돈 문제로 칼 들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비명소리도 들리고 당장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무장하고 최대한 많이 와주세요. 일부러 목소리를 덜덜 떨며 과장 섞인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조직폭력배, 흉기, 거액의 도박이라는 키워드의 조합은 경찰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트리거였어요. 경찰의 대응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거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요란하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죠. 순찰차들과 형사기동제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들이닥쳐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조용하던 동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남편을 향한 연민이 절대 아니었어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사회에서 완벽하게 단죄해냈다는 뼛속 깊이 저릿한 쾌감이었습니다.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든 수십 명의 경찰들이 고함을 지르며 지하실 입구로 쏟아져 내려가는 모습은 마치 잘 연출된 한 편의 느와르 범죄 영화를 1열에서 직관하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망을 보던 조직원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바닥에 엎어져서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지하실 깊은 곳에서는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도박꾼들의 비명, 형사들의 거친 욕설이 요란하게 섞여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0분쯤 흘렀을까? 결박당한 채 줄줄이 끌려나오는 도박꾼들의 무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에 바짝붙어 그들을 매의 눈으로 스캔했고 끝내 아주 익숙하고 꼴사나운 2명의 실루엣을 한 번에 찾아냈습니다. 제 남편과 아주버님이었죠. 남편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떻게든 도망쳐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형사에 거친 소나기에 제압당해 뒤통수를 얻어맞고는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남편의 두 손목에는 은빛 수갑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형사님, 저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도박하러 온 거 아니에요. 처음 구경 온 거예요. 제발요. 저 직장 잘려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불쌍한 아들 연기를 그토록 완벽하게 해내던 다 큰 어른이 지금은 콧물까지 흘리며 젊은 형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죠. 그 모습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통쾌하고 우스꽝스러운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결국 경찰 호송버스의 좁은 철창문 안으로 짐짝처럼 던져지는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저는 그제야 등받이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경찰서에서 보호자 자격으로 다급한 연락이 오겠죠. 저는 유치장 면회실에서 남편의 얼굴을 향해 시원하게 집어던져줄 이혼 소장과 증거 서류들을 조수석에 정성스럽게 세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상쾌했어요. 밤새 깊고 달콤한 숙면을 취한 저는 여유롭게 일어나 모닝커피를 내렸습니다. 오전 9시가 넘었을 무렵 발신자 제한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오지훈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땡땡경찰서 형사과입니다. 남편분께서 불법 사설도박장 출입 및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 중이십니다. 저는 옷장문을 열고 가장 날렵한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 화장도 아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붉은색 립스틱까지 단정하게 바른 뒤 저는 승전보를 울리러 가는 장군처럼 당당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로비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익숙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어요. 로비 구석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는 노파.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칠 전 펼쳤던 그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와는 차원이 다른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진짜 절망의 통곡이었죠. 제 구두굽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시어머니는 완벽하게 세팅된 정장 차림의 저를 보자마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우리 아들들 저렇게 쇠창살 안에 갇혀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네가 번 돈 좀 어떻게 변통해서 유능한 변호사 좀 사서 우리 아들들 좀 꺼내다오. 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떼어냈어요. 그리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돈 5천만 원 뜯어내서 첫째 아들 도박빚 갚아주고 남은 돈으로 우리 남편 다시 도박판에 밀어넣으려던 계획이 틀어져서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상가에서 월세 받아 골프 치러 다니시면서 어떻게 그런 소름 끼치는 사기극을 계획하셨어요? 제가 어제 보낸 5만 원 도박 치료비로는 좀 모자랐나 보죠? 시어머니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어요. 저는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미련 없이 뒤로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유치장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쇠창살 너머 엉망진창이 된 몰골의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철창으로 달려들었어요. 지영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오해한 거야. 형이 하도 빚 때문에 죽는다고 매달리길래 내가 딱 한 번만 도와주려고 간 거였어. 이번 한 번만 살려줘. 네가 3천만 원만 대출받아서 변호사 좀 구해주라. 나 이대로면 직장 잘리고 인생 끝장나. 제발. 다 큰 어른이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죠. 저는 그 구역질 나는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쇠창살 틈새로 무심히 던져놓았습니다. 도박장 출입 사진들, ATM기 명세서, 이혼소송 소장과 재산가압류 신청서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지훈아, 넌 내 돈으로 형 도박빚 갚고 한탕 더 뛸 생각이었지? 꿈깨. 난 단돈 500원도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들한테 쓸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 상가 대출 받아서 빚 갚고 두 형제 옥바라지나 열심히 하시라고 전해. 나는 위자료 10원 하나까지 철저하게 다 받아낼 테니까. 넌 평생 거기서 네가 싼 똥이나 치우면서 썩어.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등 뒤에서 남편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쇠창살에 머리를 찢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와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나서는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황홀한 아침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 후의 이야기는 너무나 뻔하고 완벽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과 시숙의 도박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음이 밝혀졌어요. 두 사람은 구속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직행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도 파면당해 퇴직금조차 도박빚으로 압류당했죠.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제가 미리 빼돌려둔 재산들은 단 1원도 빼앗기지 않고 방어해냈고 유책 사유가 명백한 데다 사기미수 녹취록까지 남아있었기에 저는 최고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저는 시어머니의 명의 상가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이미 상가를 담보로 무리한 대출을 끌었었던 시어머니는 결국 위자료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상가를 헐값에 경매로 넘겨야만 했죠. 명품 가방들을 다 내다 팔고 과거 거짓말했던 그대로 식당 주방 보조를 전전하며 좁은 월세방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내뱉은 거짓말이 그대로 저주가 되어 돌아간 완벽한 인간응보였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남편의 짐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다 버린 날, 저는 신혼집이었던 아파트를 금매로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회사가 있는 도심 한복판에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죠. 요즘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올해 초 회사에서 최연소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말이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에서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겨요. 가끔 예전 생각이 날 때면 헛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그때 단칼에 썩은 환부를 도려낸 제 선택이 그저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포장된 검은 속내에 절대 휘둘리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은 그 어떤 부당한 죄책감 앞에서도 굳건히 지켜내야 할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겠다는 헛된 환상으로 시궁창에 뛰어들지 말고 언제나 가장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하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통쾌한 사이다 사연이 팍팍한 일상에 작은 스트레스라도 훌훌 날려버리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사연자님을 향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도 속이 뻥 뚫리는 기가 막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